한국하고 일본의 그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셨었나요? 이제 일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해져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좀 두고 서로의 이제 민폐, 이게 안 되게끔 프라이버시한 부분을 서로 지켜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한국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처럼 나의 일처럼 이제 다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그럼 좀, 그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댄서들 중에서 일본인 친구인데 한국에서 댄서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되게 엄청나게 친절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희가 연습실에서 배달 음식을 좀 자주 시켜 먹어요. 커피 같은 거를.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두고 가시는데 저희는 보통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조심히 살펴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엄청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본인들은 깍듯하고 예의 바르지만 좀 다가가기가 힘들고, 한국 사람들은 훨씬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따뜻합니다. 그런 게 두 나라의 대표적인 차이인데요. 한국의 하회탈과 일본의 이제 노맨이라는 탈인데요. 진짜 다르다. 무표정이다, 무표정. 네. 하회탈로 대표되는 한국의 탈은 표정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고 또 턱이 분리가 돼요. 아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정이 더 크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고정돼 있고 또 굉장히 절제된 표정으로 이제 연기를 하게 돼 있죠. 심리학에서 성격을 퍼스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말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근데 페르소나는 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탈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준비가 다르다, 마음의 준비가. 탈이야말로 두 나라의 대인관계를 가장 잘 요약하는 이런 상징입니다. 일본의 대인관계를 요약하는 개념 중에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내는 이제 본마음이고요. 본심이고요. 다테마에는 말 그대로 만들어서 앞에다 놓는다라는 뜻인데, 이 다테마에가 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 잘 지키고 또 깍듯하고, 자,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다테마예요. 그리고 혼내라는 부분은 일본인들도 본인만 알고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드러내죠. 드러내죠. 표정에서 다 보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두 나라의 욕 문화를 보면 또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욕이요? 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보, 바보. 일본어로 하면 빠까, 빠가. 아니면 멍청이, 뭐 멍청이. 아호. 아호. 근데 이 정도는 애교라서 네네. 욕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좀 심한 게 있다면? 그래서 심한 욕을 전 잘 모르겠어요. 심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면 뭘로? 어떻게 해요? 하지? 쿠소. 쿠소가 이제 똥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일본 욕이 이제 바카야로는 이제 말과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사슴이 욕이라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하찮다는 느낌이 좀 들죠. 자, 한국은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개가 들어간 거, 또는 이제 식빵, 이제 성기를 표현하는 용어들, 또 이제 과거의 그 질병, 연병할 이제 이런 거, 형벌, 우라질, 육실할, 이제 젠장, 이런 게 다 형벌에서 많다. 또 이게 조합이 됩니다.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그렇다면 젠장이라는 욕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 굉장히 이 장기적으로 이 장기 안에 손상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젠장은 제기 난장마질의 축약 버전이에요. 제기는 제 아기, 너의 애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장마질이라는 뜻은 이제 난장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묵지도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까 너무 소름 끼치지. 너무 심한 욕인데. 자, 이렇게 우리 욕은 일본 욕보다 훨씬 뜻이 독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았는데 똥. 그거 좀 많이 남잖아요, 그죠? 똥.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욕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귄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봤다. 네.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반갑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 개 이제 하는 거죠. 그 왜 나오죠? 그 말이 근데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문화적 행위 양식이니까요. 친구들 사이에 이런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고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감정을 이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 전통시장에 가면 가끔 욕쟁이 할머니가 하시는 가게 있잖아요. 무조건 가죠. 욕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먹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처먹겠다고 왔어? 막 이러고서는 탕탕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일본에서는 아마 생각하기 힘든 그쵸,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욕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 저거 부다같이 약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저주 대행업체 사이트 화면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시는데 이런 걸 과연 누가 할까 싶지만 저주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자, 일본인들이 이렇게 나와 타인을 구분하기 좋아하고 영역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일체 경제 활동을 포기를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자, 일본에는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현재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너무 많다. 지금 인구의 이제 1% 정도가 히키코모리인데, 히키코모리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과거에 일본이 극심한 경쟁 사회였을 때, 그럼 이제 사회에 대한 두려움, 학교나 회사에서 이제 자기가 느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자신감의 결여, 이런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에 내가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마치코라는 여성이 나중에 히키코모리가 돼요. 이 사람이 막 이제 환각 속에서 벽에다가 막 새기는 글씨가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써요. 아, 슬프다. 맞아. 내가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해를 끼친 거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 아주 가슴 먹먹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히키코모리 같은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은둔형 외톨이라고. 네. 근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보다 그 정도가 굉장히 일단은 좀 약하다고 하고요.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혼자 자연에 산다. 일본은 방, 우리는 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나와 남의 경계를 나누는 이런 경향은 이제 스포츠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한국의 씨름, 또 일본에는 스모라는 전통 스포츠가 있습니다. 성대현 씨, 네네. 씨름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아, 신체 일부가 모래에 먼저 닿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스모는 선수들 주변에 하얗게 표시된 경계가 있습니다. 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모래도 좀 얕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밀려가라고. 우리나라는 대신 밀면 장외라고 해서 다시 하죠. 그렇죠. 씨름은. 네, 우리나라 나갔어? 그럼 다시. 다시. 네, 일본은 나가면 지는 거잖아요. 지는 거죠.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자, 일본은 왜 이렇게 상대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야 할까요? 여기에는 안과 밖에 대한 일본인들의 그 전통적인 개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춘 전날, 일본말로 이제 세치분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날 아버지가 도깨비탈을 쓰고 나갔다가 대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애들이 콩을 거기다가 던지면서
오니와 소또, 후쿠와 우치 외치는 풍습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오니가 도깨비, 귀신, 귀신은 밖으로, 후쿠와 우치, 복은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일본은 나쁜 거는 밖에 있어야 되고 좋은 거는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자, 이지메가 집단의 규범을 어긴 개인에 대해서 집단이 응징을 하는 성격이라면 갑질은 개인적인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 사회적 지위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권력을 막 행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또는 지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고 보는데 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늙을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소중하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를 좀 대접해주고 대우를 내가 이렇게 받아야죠. 잘났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또 이 화를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못 냅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나 뭐 이런 갑질을 받다가 내가 어디 가면 내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내가 누군지 그렇죠. 알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별볼 일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가장 좀 하찮은 게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 줄 알아? 뭐 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싸우기 시작할 때 몇 살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우위를 점하기 네, 위해서. 점하려고 우위를.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뭐 대학생이었어. 넌 삼촌도 없냐? 뭐 이러고. 자, 이런 이지매와 갑질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자기관의 종류가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체성 자기라는 측면이 우세합니다. 이제 주체성 자기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상성 자기라는 부분이 우세합니다. 대상성 자기는 나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하면은 그 영향력을 받는 쪽에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잘 맞춰 살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뭐 문화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공연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 떼창. 그렇죠. 떼창. 떼창은 이제 한국의 공연 문화를 상징하는 이런 단어가 됐죠, 벌써. 에미넴이라는 미국 가수가 있습니다. Real shit, Korea.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us feel at home, man. We love you. 저렇게 하트하시는 분 아닌데. 네,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한참 팬들이 토론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이 의미가 욕이 아닐까? 네 골통을 쪼개겠다라는 아마 표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거죠. 자, 그 반면에 일본 공연에서는 음악 소리밖에 안 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런 반응은 하지만 다르다. 나 때는 좀 이제 신곡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팬분들이 응원가처럼 해서 네. 이제 연습을 해 오세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같이 이제 태창하고 같이 부르는 그런 한국 팬들이? 네, 아, 네. 한국 팬분들을. 일본에서는 그 뭐 황성 같은 거는 환호성. 해주시는데 노래를 좀 들어주시는 느낌. 저도 일본의 마마 때문에 한번 무대에 섰는데 정말 큰 돔 무대였거든요. 사방에 진짜 사람들이 너무 쫙 깔린 가장 큰 무대였었는데
조용한 거예요. 어, 조용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느낌이 무섭다. 그냥 뭐 안 들을 거 이게 아니라 너 무슨 말 할 거야? 나한테 얘기해줘 하는 그런 말똥말똥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조용하게 집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은. 자, 일본 분들이 이제 떼창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은 이 공연이 가수들 또는 이제 연희자들이 하는 것을 내가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으로 거기 있는 거죠. 같이 즐기는 게 아니고. 네, 난 감상자. 저 사람이 자기의 기량을 100%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나는 조용해져야지. 그게 예의예요. 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호응이 있어야지 신이 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요. 이제 탈춤 같은 걸 보면은 이 탈춤 광대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관객석으로 쑥 들어갑니다. 또는 이 관객들을 불러내요, 무대로. 불러내서 막 연기시키고. 그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경계가 없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없고 선이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노래하는 스타일이 이제 민요 쪽에서 매기고 받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진도아리랑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선창하시는 분이 딱 앞에를 뽑습니다. 매긴다고 해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 내 가슴 속엔 이제 뒤에 사람들이 이제 후렴 부분을 같이 떼창을 하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좀 구조되어 오는 일이거든요. 이런 이제 민폐, 메이와쿠라는 생각인데 이 메이와쿠, 민폐가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 우리가 애인들 사이에 연락하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귀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죠? 일단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네. 뭐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최소 4번이죠. 네. 그것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사귀는 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일본은 하루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2주까지 연락을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 사귀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헤어진 거죠. 그렇죠. 묵시적으로 헤어진 우리는 거죠. 네. 네.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이구나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애인이 보고 싶다는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순간 연락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방해가 되면 얼마나 이게 민폐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예쁘다. 마음은 예쁘죠. 자, 일본인들의 이 민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한참 후에 자네 사이에서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조대원들한테 한 말씀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 2015년도인가요? 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에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어떤 기자가 일본인 기자가 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셔서 제 자식 문제로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죄송한 일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 개념은 온이라는 일본의 개념을 이해하심으로써 조금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온은 이제 은혜의 은자입니다. 온을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제 일왕, 뭐 나라, 주변 사람들한테서 내가 입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을 입었으니까 나는 그 대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폐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꼭 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얻어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사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민폐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지진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뭐 지진 나면은 뭐 이제 건물 무너지고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해서 이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구호 물품 같은 게 온대요. 그럼 이제 도시락이 쭉 와가지고 쌓여 있으면은 분배를 안 해주고 썩어서 버릴 때까지 거기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쪽부터 분배를 했다. 그럼 여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분배했다. 그럼 저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이 걱정 때문에
그걸 분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고요. 저는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선을 좀 우리는 잘 넘고 이제 선을 좀 긋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게만큼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이분들이. 이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질문이셨는데요. 그러는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벽을 넘는다, 선을 넘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타라 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탈아 입구? 탈아, 아시아에서 나와서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성공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주인공 이름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테리우스라든지 베르사유의 장미, 오스칼, 프랑스 궁정이잖아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이제 아시아는 미개하고 유럽은 우월한데 우리는 유럽 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을 약자로 봤습니다. 이건 한국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양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힘쓰던 19세기 그때 형성된 인식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당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때 그어놨던 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분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위상을 한국이 그동안 갖게 됐는지 굳이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을 쓰신 유령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만들었다. 일본에서 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어에 보시면 이제 칼도자라든지 칼검, 나눌 절자, 벨 참자 이런 말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칼로 찌르고 자르고 베고 함으로써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긋는 자기 세계를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칼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강함입니다. 일본 애니 보시면은 다 강해지겠다 그러잖아요. 피구를 해도 강해져야 되고 그렇게까지 강해질 필요가 있을까 좀 느낌인데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한국은 왜 종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내가. 이런 측면에서 종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우르고 내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잘 녹아들어간 문화적 상징이다.